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완전 반으로 쪼개질 위기입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거대한 반란군이 막 집결을 하고 있고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서둘러서 수도 왕궁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네.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가장 먼저 내릴 명령, 과연 뭘까요? 뭐 군대 소집일까요? 아니면 국경 봉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장 군대부터 모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면 첫 번째 지시는 바로 자신의 후궁 10명을 평생 별실에 가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소스 자료인 사무엘하 20장의 기록이 딱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뭐랄까 되게 귀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고대 문헌하면 성스러운 왕들의 어떤 후광이나 위인전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텍스트는 그런 걸 싹 걷어냅니다.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날 것 그대로 작동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자료들을 쫙 살펴보면서 저는 마치 현대의 가장 지독한 정치 스캔들이나 그 기업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완벽한 비유네요. 정말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먼지 쌓인 기록을 완전히 해부해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암살, 그리고 어느 무명 여인의 놀라운 협상극이 권력의 본질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기묘한 첫 장면, 왕궁의 후궁들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상황의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인물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네, 맞아요. 다윗 왕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면서 유다 지역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끌고 가버리죠. 완전히 국가 분열 사태가 터진 거예요. 나라가 반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 반란 진압보다 앞서서 예전에 궁을 지키게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을 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니, 감금을요? 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시켜서 평생 생과부로 살게 만들어버리죠. 솔직히 저 진짜 이 대목에서 숨이 턱 막혔거든요. 왜요? 아니, 밖에서는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막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힘없는 여성들에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죠. 네,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발생한 연약한 개인들의 약간 부수적 피해 같기도 하고요. 그냥 왕이 스트레스 받아서 단순 화풀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무의미한 가혹행위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대 왕권 사회의 권력 역학을 딱 들여다보면 이건 극도로 냉혹하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라고요? 네, 고대 사회에서 왕의 후궁들은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에요. 왕의 정통성과 권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엄청난 정치적 자본이었거든요. 아하, 정치적 자본? 근데 이 10명의 후궁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다른 반역 사건 당시에 반란군의 수계와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치적으로 오염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들이나 기업 생존을 엄청 위협했던 리스크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특정 부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딱 그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체하고 관련 평직원들을 철저히 지하로 숨겨버리는 약간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전혀 아니에요. 불안정한 시기에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정통성을 방어하려고 과거의 꼬리표를 아주 잔혹하게 잘라내는 작업인 거죠. 와, 그 연결이 상황의 본질을 확 보여주네요. 새로운 반란이 터져서 왕조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과거의 오점들을 완벽하게 시야에서 치워버려야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국가 안보와 정권 방어라는 이 거대한 명분 앞에서는 사실 개인의 억울함이나 인공 같은 건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냉혹하네요. 권력이라는 게 위기일수록 잠재적 위험 요소를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오직 통제 가능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니까요. 철저히 변수를 제거하는 그런 통제 방식이군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리스크를 가혹할 정도로 통제하려고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의 기반이 몹시 흔들리고 있고 왕 본인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역시. 다윗의 조급함은 그 곧바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서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다윗이 아마사라는 인물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군대를 소집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죠. 3일이면 되게 쪽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사가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지체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와, 멘탈이 나간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아비새라는 다른 인물을 파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군대의 최고 실세였던 요압이 합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와, 요압. 여기서 정말 영화보다 더 끔찍하고 기괴한 암살극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이 대목 읽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저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요압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서 신임 사령관인 아마사를 딱 만나요. 겉으로는 막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네, 아주 살갑게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척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인사법이죠.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요압이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푹 찌릅니다. 아니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창자가 막 땅에 쏟아지고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요압의 행동을 묘사한 텍스트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암살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요압이 다가갈 때 허리에 찼던 칼이 땅에 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자연스럽게 그 칼을 주워드는데 아마사는 그걸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저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분명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다윗의 부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갓 임명한 최고사령관을 대낮 길거리에서 대놓고 암살을 하는 겁니까? 권력투쟁인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요압이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되게 교묘하게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사내 라이벌을 아주 잔혹하게 제거해버린 것 같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 정치의 끝판왕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다윗의 태도예요. 이거 뭐 명백한 항명이자 정권을 위협하는 통제불능의 범죄인데 아니 왜 다윗은 요압을 당장 처형하거나 벌하지 못하는 거죠? 요압이 말로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 아닌가요? 요압이 리스크라는 건 다윗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가만히 둬요? 다윗이 그를 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당시 다윗 정권이 처한 아주 서늘한 현실을 대변하거든요. 요압은 그냥 단순한 부하가 아니에요. 군대 내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아,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아마사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나 치정극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주워들면서 상대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해제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거든요. 완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네요. 맞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서 군부의 무력 서열을 피로써 아주 깔끔하게 재정비한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피 묻은 손을 가진 요압의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 그리고 군 장악력 없이는 자기 왕자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는 그 국가 최고 관력자조차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통제불능의 살인마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완전 철저한 진흙탕이네요. 그게 바로 현실 정치, 리얼폴리틱의 민낯이죠. 저는 사실 이 암살 직후에 벌어진 상황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체에 방치된 장면에요? 네, 길 한가운데에 아마사가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요압의 군대가 그 시체를 보고 행군을 멈춰 서요. 당연히 동요하겠죠. 자기네 최고 사령관이 죽어 있으니까요. 막 웅성웅성하고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요압의 부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시체를 밭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그 위를 그냥 옷으로 훅 덮어버리잖아요. 대중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군대가 동요하는 원인, 즉 그 끔찍한 시각적인 충격 자체를 물리적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옷 한 벌로 시체를 딱 덮자마자 군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요압을 따라서 행군을 시작하거든요. 금방 안정을 되찾은 거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의 끔찍함 따위는 그냥 천조각 하나로 대충 덮어버리고 직진해버리는 이 맹목성. 이게 진짜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사적인 권력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잔인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무자비함을 동력으로 삼은 요압의 군대는 반란군 세바가 도망친 아벨 벤마아가라는 성읍을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성벽을 부수기 시작하죠. 와, 요압의 앞선 행보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상황이 성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진짜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군 사령관이라도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버리는 인물이 성벽을 부수고 있으니까요. 거대한 무력을 앞세운 요압 앞에서 이 아벨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곧 닥쳐올 대학살을 그냥 덜덜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네, 학살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죠. 근데 바로 이때 이 피비린내 나는 폭주기관차 앞을 막아선 한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네, 놀랍게도 무슨 화려한 갑옷을 입은 대장군도 아니고요. 권력을 쥔 정치인도 아니에요. 소스 자료는 그녀를 그저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막 무너져가는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확성기라도 든 것처럼 외쳐요. 내 말을 들으시오. 요압 장군을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시오. 하고요. 저는 이 여인의 담력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압도적인 무력과 그 학살의 공포 앞에서 맨몸으로 최고 사령관에게 대화를 요구한 거니까요. 대단한 배짱이죠. 진짜 대단해요.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폭력의 관성을 단지 몇 마디의 말로 멈춰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언어의 힘이죠.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동료 수염 잡고 칼 들이밀던 그 미친 요압이 어떻게 성벽 위 여인의 목소리 하나에 발걸음을 딱 멈추고 대화에 응하게 된 걸까요? 이 여인의 소통 방식을 분석해보면 갈등 상황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고도의 디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긴장 완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 현대의 인질극 협상가들처럼요? 맞습니다. 그녀는 요압을 부른 뒤에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오, 그럼요. 아벨성이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평화하고 충성된 어미 같은 성읍이라는 점을 딱 상기시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명분 없는 이 무차별적 파괴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짓이라는 논리적 압박을 가한 거예요. 와, 똑똑하네요. 명분으로 맞불을 놓은 거군요. 네, 잔인한 암살자 요압조차도 자기 행동이 명분 없는 맹목적인 학살자로 역사에 규정되는 건 원치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변명을 해요? 네, 나는 이성을 멸하려는 게 아니다. 반란군 수괴인 세바 한 명만 딱 넘기면 당장 물러가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던지죠. 아하. 그러니까 요압이 처음 성벽을 부술 때의 그 무차별적인 파괴 본능을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세바 한 명의 처단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타깃으로 정확하게 축소시키고 재정의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협상의 공간을 창출한 거죠. 진짜 문제의 스케일을 대폭 줄여버렸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말에서 이 여인은요, 고대의 갈등 해결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또 서늘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요압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대답해요. 좋다.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정격 수용하죠. 헐. 그리고 진짜로 성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제야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물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핏바람이 멈춘 겁니다. 우와, 사람 무리가 성벽 밖으로 날아갔는데 핏바람이 멈췄다니 진짜 너무 서늘하고 모순적인 문장이네요. 네,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보통 평화적인 협상이라고 하면 막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마지막에 웃으며 악수하는 그런 되게 낭만적인 결론을 상상하잖아요. 현대의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단 한 명의 머리를 잘라내서 적에게 던져야만 하는 그 끔찍한 실용주의. 네, 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죠. 완벽한 정의나 평화는 아닐지언정 최악의 유혈 사태를 막아낸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었던 거네요. 도덕적 순수성만 끝까지 고집하다가 성 안에 모두가 몰살당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다수를 살리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택할 것인가? 이 이영웅은 여린협 뜬년을 위한 위기 상황에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력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서 거대한 파국을 막아낸 진짜 지혜죠. 정말 숨막히는 여정입니다. 힘없는 후궁들의 감금, 사령관의 끔찍한 암살, 그리고 반역자의 잘린 머리까지. 네, 정말 피 튀기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뒤로하고 텍스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6절에 이르면 아주 기묘한 문단 하나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조직도 명단이죠? 네, 바로 다윗 정권의 최고위직 명단이 아주 건조하게 쫙 나열되는 건데요. 호위대장 분하야, 감역관 아도니람, 서관 여호사밧, 서기관 투스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등등 국가 핵심 기관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네, 근데 이 명단의 가장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 자리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요압이죠. 맞습니다. 바로 동료 사령관의 배를 찔러 창자를 솟게 만든 그 잔혹한 살인마 요압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명단을 읽으면서 강한 기시감이랑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벌인 온갖 추악한 배신과 살인극이 무슨 세탁기라도 돌린 것처럼 문서상으로는 싹 지워져 있어요. 아, 완벽하게 표백된 기록이네요. 겉으로만 보면 마치 아무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정부 부처나 대기업 임원진의 정갈한 조직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요압이 어떻게 버젓이 국방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공식 기록에 이렇게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를 좀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 건조한 명단이야말로 권력의 생리를 가장절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권력의 생리요? 네, 역사적 기록과 국가의 공식적인 체제는요, 그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는 숙청이나 지저분한 타협 같은 걸 이런 아주 단정하고 관료주의적인 조직도의 형태로 탈색해버리거든요. 아, 포장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쵸.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 너무 잔인하고 통제하기 힘든 필요악 같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반란이라는 현실적인 국가 위협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카드였네요. 권력은 순수한 이상향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 손을 직접 더럽히는 대신에 이런 온갖 굳은 일을 가장 가혹하게 처리해줄 요압이라는 존재가 곁에 꼭 필요했던 거죠. 필요하긴 해요, 진짜. 결국 권력은 과정의 도덕성이나 정당성보다는 결과적인 안정을 택한다는 걸 이 명단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권력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모든 더러운 계산과 폭력은 이 한 장의 깔끔한 명단 아래로 조용히 덮여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됐던 그 아마사의 끔찍한 시체를 옷으로 슬쩍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군을 계속했던 요압의 부하들처럼 말이죠. 정말 뼈있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 사무엘하 20장을 통해 심층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버려진 개인들, 위기를 틈타 권력의 서열을 피로 재편한 요압의 계산된 폭력성. 네, 그리고 무자비한 군대 앞에서도 타겟을 좁혀서 파국을 막아낸 이름 없는 여인의 그 실용적인 타협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 대가 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여진 권력의 관료 조직도까지 살펴봤죠. 이 오래된 기록이 보여지는 역학관계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 정치 혹은 직장 내 권력투쟁과 진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갈등하는 한 이 서늘한 현실 정치의 역학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텍스트의 표면적인 이야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통찰을 꼭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이나 조직에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마주하실 때 대의명분이라는 그 천조각 아래에 어떤 진짜 리스크 관리가 덮여 있는지 한 번쯤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포인트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의 피날레를 장식한 건 다윗 왕조의 번듯하고 화려한 고위직 명단이었습니다. 요압처럼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힌 자도 당당하게 그 조직도에 이름을 올렸죠. 참 씁쓸한 현실이죠. 하지만 이성이 마비된 대학살의 위기 속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고 성을 통째로 지켜낸 주인공은 그 화려한 명단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변방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네,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과연 역사를 실제로 구원하고 이 복잡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공식적인 조직도 안에 명성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닭같아서 문제를 직시하는 이름 없는 자들의 현실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서 화려한 직함 하나 없이도 묵묵히 진짜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그 이름 없는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